고등학생 때 대학생이 된 저를 자주 상상했습니다. 자유롭게 해외를 오가고 밤새 술도 마시며 왁자지껄하게 노는 모습 등등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바이러스의 세상이 펼쳐지고 말아서 대학 친구랄 게 없이 6년째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몇몇 친한 친구들은 있지만 이렇다 할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 같은 큰 무리의 사람들과 어울릴 일은 없었어요. 지금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가까워진 사람도 있고 아주 친했지만 연락이 뜸해진 사이도 있습니다. 점점 더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제가 속한 세대를 G세대, 젠지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오늘은 진짜 젠지가 말하는 젠지는 외로워 편입니다. 유튜브 굴러라구르님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면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루님입니다. 벌써 지울과가 9화인가요? 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오래 규칙적으로 할 줄은 몰랐는데 뿌듯하네요. 네. 아직은 일러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처음으로 팟캐스트 관련 협업도 들어왔어요.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들어주실까? 그리고 내가 이걸로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좀 반응이 오기도 했고 줄곧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진솔하고 깊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유튜브 활동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 잡고 그냥 혼잣말 30분 동안 샬라샬라 씹으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듣기에도 의미가 있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오늘은 사연 특집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뒤에는 사연을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주제가 젠지는 외로워인데 관련해서 조금의 어떤 시사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들을 조금 얘기하면서 오늘은 좀 문화 상식의 날로 에피소드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소에는 진짜 준비 안 하고 카메라를 켜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적어왔어요. 자료조사도 하고 이제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네, 사실 별거 안 적었고요. 제 뭘 준비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어쨌든 준비를 할 걸 좀 하고 녹음을 시작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제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저는 20학번, 그 유명한 코로나 학번인데요. 제가 졸업할 때쯤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2월, 1월 후반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서 2월부터 이제 막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고 막 슈퍼 확진자가 나오고 이러면서 뭐 졸업식, 입학식 줄줄이 취소되고 그런 상태로 입학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 가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한 케이스인데 저희 학번이 특히나 조금 불행한 점은 이게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겁에 질려 있었고 더불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한편으로는 곧 정상화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이 학사 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MT나 뭐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것들이 일어날 새도 없이 그냥 밀리기만 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지기도 하고 강의 같은 것들도 일단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는 뭐 리딩으로 그냥 합시다 이러면서 수업도 전혀 들어가지 않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야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다던가 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서툴어서 막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도 하고 누가 마이크 켜서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난리 나기도 하고 카메라가 잘못 켜져서 막 뭐 다른 데 이상한 데 보여주고 이러면서 사건 사고들도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모두 비대면 달인들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좌충우돌의 시기를 겪어온 탓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그냥 연기되다가 없어져 버렸다. 저희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래도 저희 다음 학번부터는 좀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약간 쟤네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뭐 소규모라도 모이던지 아니면은 온라인 세션을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좀 재밌게 하던지 하는 것들을 봤는데 저희 때가 딱 약간 아무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니는 것을 오래 못 버텼고요. 1년 반 만에 휴학을 했었습니다. 줌으로 집중하는 걸 제가 아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뭐 미팅 같이 제가 말해야 될 게 있는 때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5분 이상 그 화면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교실이었다면 그래도 눈치라도 보여서 좀 집중을 했을 텐데 내가 그냥 교수님 목소리 배경음악 삼아서 계속 웹서핑하고 근데 또 듣긴 들어야 되니까 다른 거 뭔가 아예 다른 일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다니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고 지치기만 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복학을 하니까 거의 다 대면으로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땐 이미 3학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디 끼기 좀 애매해진 거죠. 저는 지금은 5학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라도 뭘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지난 일. 그래도 저는 좋은 대학 친구들 몇 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이게 결핍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동시에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떤 사회성 그리고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중고등 학교 시절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겪은 세대들은 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조금 모아봤는데 이 사연은 조금 더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먼저 오늘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젠지는 외로워라고 주제를 잡았는데 젠지가 뭐야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지, 제너레이션 Z세대라고 하죠. 저도 Z가 더 편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G세대 중에는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인데요. 확 딱 잘라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보통 G세대라고 하면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출생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20대 후반까지 언제부터? 한 17살 정도부터겠네요. 그 사람들을 젠지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한때 어떤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MZ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이 MZ는 밀레니얼 세대들과 젠지를 합친 단어인데요. 사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안 좋아했었어요. 제가 이걸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일단 젠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요. IT 기기들이 굉장히 익숙한 IT 기기 사용하는 것이 거의 모국어 사용하는 것처럼 익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집에 컴퓨터 있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던 세대들까지 있겠죠. 저는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처음 가졌었고요.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럼 한국 나이로 몇 살이냐? 1980년대 초반이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1970년대 초반 출생자거든요. 그럼 저희 엄마 아빠보다 한 10살 적다는 거니까 43, 4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2010년대 출생인 고등학생들과 같이 붙입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어떤 MZ 하다는 표현 자체가 이 청년들을 대표하게 되고 그리고 되게 또 어떤 소통 잘 안 되고 예의 없고 대바라진 세대로 묘사가 많이 되었잖아요. 저는 그 묘사 방식보다도 그냥 MZ를 묶었다는 게 너무 기본적인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좀 덜 쓰이는 것 같고요.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아마 선거운동할 당시에 이 뭔가 청년 타겟들을 겨냥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요 MZ 세대를 또 막 민지가 하자면 해야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슬로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너무 구렸어요. 죄송하지만 일단 제가 말했던 것처럼 MZ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건 그냥 본인보다 좀 어린 세대들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지 세대 안에서도 저랑 지금의 고등학생은 너무 큰 세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막 그냥 한 30살 차이를 다 묶어버리는 거니까 이해가 없다고 느껴졌고 그걸 또 어떤 여성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편하게 부른다는 것이 이 청년 세대의 무해함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해줘야지 같은 어떤 기득권 기성세대들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정치 얘기를 했네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MZ세대라는 말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좀 이렇게 해외 트렌드 영상 같은 거 봐도 보통 뭐 밀레니얼, 젠지, 그리고 젠 알파. 젠 알파라고 하면 젠지보다 더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아이패드 키즈라고도 부르던데 이렇게 셋을 비교하는 유머 콘텐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그 이후의 세대들이 태어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그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간 MZ 하면서 MZ를 뭔가 청년 세대의 아이콘처럼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이후 출생자들이 이미 태어났고 젠지는 벌써 노동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그냥 나이브하고 어린 사람들로만 보기에는 젠지들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유머 콘텐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콘텐츠 관련해서 젠지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설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젠지를 떠올려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워딩은 젠지 스테어라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나온 지가 조금 된 코드이긴 한데 한 2, 3개월 전에 이제 젠지 스테어라는 말을 쓴 틱톡 영상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엄청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바이럴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커피 주문하러 갔을 때 특히 서구권 사회에서는 스몰 토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바리스타한테 뭐 안녕 뭐 오늘 여기서는 뭐가 제일 맛있어? 뭐 이런 식으로 스몰 토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약간 뭔가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냥 It's on the menu. 메뉴에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고 근데 헐 이게 나만 느낀 게 아니라니라는 공감을 굉장히 많이 얻으면서 바이럴이 됐었어요. 이거 젠지들은 왜 이러냐 라고 하는 물음에는 어떤 설명들이 있었냐면 젠지들은 비대면 소통이 너무 익숙해졌고 또 되게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은 비대면 소통을 했어야만 하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면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라고 하죠. 바로바로 이 인풋 아웃풋이 돼야 되는 이 상황들을 잘 컨트롤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리액션할 시간이 이 사람들한테는 필요한데 그걸 잘 못한다라는 설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누가 그래 난 잘하는데 내 주변 젠지들은 안 그런데 하는 여론도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뭐 파피루스에도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정도의 코드이냐인 것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젠지 스테어와 함께 제가 어떤 이 청년 세대들의 굉장히 많이 갑자기 떠오른 코드가 뭐냐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갓생인 것 같아요. 이 갓생이란 말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말인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지금은 오늘부터 갓생 산다 이런 말들. 근데 이게
단순히 한국의 트렌드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주류 산업이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대요. 지난 4년 동안 글로벌 주류 산업의 시가총액이 8,300억 달러 이상 그냥 증발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넘게 Z세대가 차지하고 있고 근데 Z세대가 이 금주 열풍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를 한대요. Z세대 65%가 음주를 줄일 계획이고 40%는 완전한 금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어, 사실 술 먹는 거,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 술을 먹는다는 거는 막 이렇게 뭔가 나이가 좀 차가지고 좋고 비싼 술 막 마시러 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신입생 환영회, 파티, 회식 이런 데서 약간 사교 목적으로 마시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이게 뚝 끊겨버린 거죠, 사실은. 그때는 심지어 뭔가 모여서 그런 술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어떤 범법적인 행위로까지 여겨질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해제됐다고 갑자기 이미 나이도 먹어버린 상황에서 우리 20대, 20살처럼 술 처음 배우는 것처럼 막 먹고 마셔보자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갓생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밤늦게까지 그렇게 떠들고 놀고 술 마시면 다음날 갓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Z세대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금욕적인 것, 그리고 갓생을 사는 것, 루틴을 찾는 것, 이런 어떤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뭔가 잠을 줄이고, 놀지 않고 돈을 저축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져인데, 근데 이거를 내가 더 노력할 것, 내가 더 뭔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을 참으면서 막 똑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해소 방식으로만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좀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막 엄청 공부한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논문을 읽으면서 재밌는 걸 봤는데 지세대 우울감 영향 요인이라는 논문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연구 필요성 보면은 특히 지세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타인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에 성장해서 온라인 상호작용이 익숙하다. 다만 대면 관계에서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선행 연구가 있었고 이게 되게 젠지 스테어랑 연결되는 설명이죠.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고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 같은 내적 자원이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Z세대들이 신체 활동 저하나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수면 장애 등으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또 이 논문이 재밌는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 또 막상 지금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통계들로 조사를 해봤을 때 또 코로나 전과 후가 그렇게까지 우울감 퍼센테이지의 차이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확실히 그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Z세대들이 우울하고 사회성 떨어진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다른 논문 봤을 때도 사회성 떨어진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사회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층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세대들이 남다르게 막 엄청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 이런 제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는 조금 사뭇 다른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아마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코로나19를 지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이 세대들이 특별히 이렇다라고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 변화하고 있기도 한 그런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들, 통계들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이 완전히 의미 없는 것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젠지는 외로워라고 사연을 좀 받아봤는데 역시나 외로웠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를 꼽아서 읽어보고 제 생각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집 지켜 흰둥이님의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저랑 친구하실 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떼굴떼굴. 주제를 보고 완전 내 얘기다 싶어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19를 맞이했는데요. 당시 입학식을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수업은 전부 모니터로만 보게 되니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란 걸 완전히 못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의지만으로는 고치지 못해서 점점 엉망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 학교에서는 맨날 혼만 나고 개인적인 일까지 겹치니 자존감이 바닥을 찍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던데 그땐 오로지 제 문제인 줄만 알았네요. 학기 초에 학교를 많이 못 다니니까 이후 반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어색하고 우울해지니 애들이 이런 날 싫어할까봐 무섭고 그렇게 3년간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하고 괴로운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다행히 그 뒤로는 대학에서 새 친구들도 사귀고 우울증도 치료하다 보니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긴장되긴 해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컸을 때 코로나를 겪은 거지만 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사회성 발달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희도 우리도 모두 이상한 게 절대 아니야. 힘내자 아자뿅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 동생이 저보다 5살 어려서 동생 중학교 2학년 때가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뭐 학교 시스템이라는 것이 전부 좋다고 말할 순 없으나 어쨌든 삶의 규칙을 만들어 주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어딘가에 가고 또 싫든 좋든 그 안에서 작은 사회를 형성해가지고 사람들과 인터랙션도 하고 그리고 또 먹는 걸 규칙적으로 먹게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한 사람으로서 삶을 좀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가르쳐 주는 게 학교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것 중에 하나라도 좀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은 혼자서 이걸 다시 세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뭐 수면 패턴이 틀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영양소를 제때제때 섭취를 못한다든지 저도 이걸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전문가가 사실 짜준 식단표대로 밥을 먹고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게 됐었는데 갑자기 집에 혼자 남겨지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거 하루에 햇볕 잠깐 보고 씻고 먹고 하는 것들이 안 되면 금방 사람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이게 좀 연습이 많이 안 되었을수록 너무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 동생도 이 수면 패턴을 좀 만드는 거를 아직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막 학교 등교 시간 9시라고 하면은 이제 줌 같은 걸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뭐 출석만 간신히 하고 뭐 틀어놓고 다시 잠든다든지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하는 것들을 많이 봐서 약간 언니로서도 걱정이 많이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게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순간 좀 많은 게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해도 더 어린 친구들이 특히나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한 나이에 그 공백이 생겨버린 세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흰둥이님 말하신 것처럼 절대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어, 그런 때가 왔던 거죠. 사실은 사고 같은 거였죠. 그래서 너무 그때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연 중에서도 오늘 코로나 관련 얘기가 아니어서 읽지 않는 사연들도 있는데 사실 그 자책을 많이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근데 자책을 하는 이유가 나의 장애 탓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탓일 때가 많았는데 저는 그때 좀 편하게 남 탓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뭐 내 문제에 대해선 전혀 성찰하지 마시고 남 탓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말하는 건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런 탓이야라는 생각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 근데 그러면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건 내 탓이 아니니까. 그냥 남 탓 하세요. 너무 편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 탓, 구조 탓, 사회 탓을 했을 때 이게 사회학과가 굉장히 잘하는 것인데요. 남 탓, 구조 탓, 사회 탓을 하면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고 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진다고 믿어요. 내가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뭐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학교가 휠체어에 맞춰주질 않는 거죠. 사람들이 날 어색하게 보고 막 뭐 시선이 무서워요 이런 사연도 있었는데 아 내가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이런 걸까?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날 왜 이렇게 쳐다봐? 아니 무슨 20세기야 뭐야 장애인 처음 보나? 왜 이렇게 촌스러워? 이렇게 넘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 엄청 예민했어요.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어, 막 히스테리 부리고 그랬는데, 좀 더 남 탓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책하면서 힘든 많은 사람들이, 어, 저 새끼 왜 저래? 팟캐스트니까 죄송해요. 비속을 좀 써봤습니다. 의 자세로 넘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저도 그랬으나 그게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연 읽어볼게요. 공백님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격리를 병원에서 할 수 없다면 불안과 편입 생활인데요. 저는 학부 때 코로나 전에 대학 생활을 2년 정도 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2년은 편입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갔었는데요. 제가 편입하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줌이었고 과제 제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대면 수업도 하긴 했었지만요. 그래서 딱히 안 그래도 아는 사람 없는 대학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었어요.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조금 마음 먹고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활동지원사님이나 부모님이 동행해 주셔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코로나에 걸려도 집에서 격리를 해야 할 수도 있어. 보통은 격리 병동에 있어야 하지만 같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코로나에 걸리는 게 매우 무서운 일이었답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는데 사실 전 대한민국의 코로나 격리 대처를 그래도 잘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놓친 것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조치들이 있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중증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시기를 겪는 것이 굉장히 고되었어요. 내가 혼자 지금 당장 살 수 없는데 나를 돌볼 사람이 없다면? 이라는 공포가 있고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집에 혼자 있을 수 없는데 혹은 병동에 혼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 동시에 내가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되게 가깝고 소중한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을 내가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공포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 말고 특히 시설에서 사는 장애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조치였는데 어떤 한 기관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그 기관에서 빼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관에 격리시켜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사망자가 그 한 시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언제든 다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앞으로 인류에게 많이 닥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추가적인 맥락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 겪었으니까 좀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들이 나서 한번 읽어봤어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히히님의 사연입니다. 친구 없어요. 그냥 없어요.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구루님. 요즘 다들 외롭다, 고립의 시대다 말을 하지만 그래도 친구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없어요. 누군가 편하게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친구가 있는 게 당연해서 몰랐는데 자퇴를 하고 코로나 시기 은둔 생활을 하며 연락이 다 끊어지자 정말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때는 이런 제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필사적으로 사람을 만나러 밖에 나돌아다녔는데 원체 성격이 내향적이다 보니 그냥 외롭고 지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려니 하고 새로운 인연을 언제든 환영하되 너무 애쓰지는 않으려고 해요. 스스로에게 또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사연 남깁니다. 구루님이 해주시는 활동과 컨텐츠를 보고 많이 공감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코로나 이후에 그 은둔 생활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완전한 고립이 아니더라도 뭐 한 달 동안 집에서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잠깐 고립되는 경험들을 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어떤 단기간이라도 고립되어 본 경험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인데, 우리가 이거를 뭔가 코로나 격리와 굉장히 막 이상하게 얽히면서 사실은 제대로 이야기해 보지 않고 혹은 오히려 바이러스 탓을 하며 그냥 지나왔던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우리가 그 내상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도 얘기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연들 보면서 사실 되게 좋았던 게 다들 너만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괜찮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아요. 네. 사실 나만 그런 일은 이 세상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희귀한 일이라고 해도 그랬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때때로 어떤 것은 좀 치유를 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런 상식과 그리고 사연까지 굉장히 꽉꽉 차있는 팟캐스트였는데 듣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영상이었다면 못할 얘기들을 좀 했는데 재밌었고요. 저는 이번 멤버십은 신규 멤버십 구독자가 없어요. 그래서 읽을 게 없어서 이대로 마무리해볼게요. 갑자기 급 끝내는 것 같지만 급 끝내는 것 맞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제가 또 어떤 지울까 싶은 말들을 할 수 있을지 주제 던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에피소드도 지우고 싶어질까요? 그건 두고 봅시다. 안녕.